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신박사의 신년의 전략입니다. 다음 주 전략을 신년의 전략으로 좀 바꿔봤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3년이 정말 정말 밝았네요. 어떻게 신년 첫날 잘 보내셨나요? 보통 이제 목표 같은 것들, 뭐 계획 같은 것들 많이 세우잖아요. 저도 이제 사무실에 좀 나와서 올해 이제 보다 더 생각한 것들이 있지만 그런 걸 또 이제 구체화시키고 또 이제 글로 적고 여러 가지 어떤 플랜을 짜고 하는 것들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과 이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제 차이점은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어떤 플랜과 그런 것들을 로드맵을 이제 갖고 있느냐, 여기에 이제 갈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막 추격적인 어떤 그런 어떤 매수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결국 이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투자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또 시나리오를 세우면서 준비하는 자세들을 가지는 게 핵심적인 어떤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죠. 신년의 전략.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올해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22년 굉장히 재밌는 리포팅을 봤어요. 신영증권에서 22년의 실수라는, 우리가 이제 뭐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도 이제 예상했던 것들이 틀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복귀하고 되짚어 보면서 성찰하는 그런 어떤 내용의 리포팅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고 정말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짚어드리면서 우리 함께 23년 힘차게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또 필승의 전략들을 한번 세울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미국 시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이제 마지막 거래일 날 쉬었죠. 그때 이제 미국 증시는 그래도 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기준으로 보더라도 일단은 목요일 날 우리나라 이제 휴장을 했던 금요일 그 이제 밤이었는데요. 새벽이죠. 금요일 새벽 마감된 장세는 나스닥 기준으로 2.5% 상승을 해줬습니다. 테슬라 기점으로 굉장히 세게 반등이 나왔었죠. 8% 넘는 반등.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끝난 금요일 이제 미국 장세는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봉 마감됐고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이틀간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이긴 했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아시아 시장은 열렸는데요. 뭐 보합 정도, 강보합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 장보다는 강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뭐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연말 분위기는 조금 침체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 한국 증시 역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지 않게 마감이 됐죠. 일단은 뭐 그 월요일 이제 개장하면 그래도 뭐 미국장 반등과 또 뭐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좀 반등할 여지는 있지만 일단 이 흐름 추세 자체가 지금 꺾이는 어떤 흐름으로 좀 전개되고 있다는 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추세적인 걸 바라볼 때는 조금 좋지 않은 흐름으로 좀 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더 빠지면 사실 전 저점을 트라이하는 어떤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걸 또 붕괴시키거나 이제 이탈하게 되면 그 수급이 나오게 되죠. 로스컷적인 어떤 수급들이라든지 이런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 급하게 빠질 가능성도 지금 열려있는 구간으로 좀 나와 있다는 게 우리에게 좀 부담을 주는 요인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외적인 어떤 경제 여건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을 주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다소 좀 아쉬운 어떤 구간이 좀 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또 두 종목이죠. 애플과 이제 테슬라인데 일단 금요일 마감도 이제 애플 플러스 마감했는데요. 뭐 이틀간 이제 플러스 마감을 해주긴 했는데 전 저점을 이탈을 했다는 거, 전 저점 이탈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중국이 코로나 확산이 이제 굉장히 커지잖아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쓰면서 그냥 1월 달에 피크를 찍겠다는 어떤 전략이라고
읽혀지거든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빨리 피크 찍고 내려오게 하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분기 중국에서 주요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폭스콘 통해 가지고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애플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을 많이 줄 수 있는 이제 요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좋지는 않은 환경 하에서 이제 1월 달을 맞이하는 애플이 될 것 같고요. 전저점을 완전히 이탈하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구간대에 왔다고 봅니다. 테슬라가 이제 바닥권에서 대량거래 터트리면서 3%, 8% 그리고 1% 3일 연속 이제 반등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완전 대바닥이다는 건 모르죠. 근데 바닥권에서 나타난 패턴이 지금 연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는 거는 뭐 여기서 출렁출렁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이 바닥권을 형성하는 구간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고점 대비 4분의 1토막, 3달 전 대비 3분의 1토막, 한 달 전 대비 반토막의 주가는 굉장히 기간적으로도 급하게 빠진, 그리고 우려했던 요소들이 반영될 정도의 깊은 하락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고 이제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도 퍼밸류에이션이 30배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부분도 그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조금 스트롱 바이의 어떤 스탠스를 가져볼 만한 어떤 지점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조금 강력한 매수 지점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렸었죠. 어쨌든 그 해외 시장 이제 특히나 이제 나스닥, 미국 증시가 지금 주요 기업들의 어떤 흐름 자체가 아직은 뭐 좋은 어떤 흐름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1분기는 그 실적적인 부분에서 조금 충격 파동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저점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쨌든 전체 매크로 차원의 어떤 흐름 자체도 조금 바뀌어야 되고요. 그만큼 지금 긴축의 매파적인 기조가 강하기 때문에 증시의 어떤 수급을 밀어붙이면서 강력하게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직은 나타나기는 어렵다. 그래서 너무 높은 기대 수익률을 노리지는 않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매크로의 변화라든지 시장이 돌아서는 변곡적인 어떤 흐름 속이 나온다면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이 시장보다 훨씬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아까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공한 투자자는 준비하고 있었던 투자자다는 거는 당연합니다. 인생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계획과 목표와 비전과 어떤 그 이제 플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이 복권에 당첨된다고 그 사람이 성공합니까? 아니잖아요. 돈만 얻는 거지. 그 성공의 DNA는 갖지 못한 채 돈만 획득하기 때문에 많은 그 복권 당첨자들이 또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딱딱 우리는 단계를 밟아가고 계단을 밟아가듯이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가장 행복한 그 성공의 어떤 그 로드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탄탄하게 우리는 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만큼 이제 2023년도의 어떤 장세는 대외적인 환경은 이제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그 환경 하에서 괜찮을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뭐랄까 저가 매수, 물량 모아나가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일한 돈으로 근로소득으로 모아나가고 하는 전략을 세운다면 분명 시장은 다시 또 파동을 그리면서 좋은 시기가 오겠죠. 그때는 분명 그때 좋은 어떤 흐름들을 낼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모아갔던 전략적인 어떤 포트를 만들어왔던 투자자가 그 과실을 따먹겠죠. 그렇지 않았던 투자들은 또 그때는 상승에 또 7분 응선, 8분 응선해서 남들이 다 샀다니까, 남들이 다 벌고 있다니까 들어오는 그런 투자들이 결국은 꼭대기를 만들고 또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참 증시 어떤 작동 원리상 항상 피해를 보는 어떤 대중적인 집단에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동행가족분들께서는 준비하는 투자자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어떤 스탠스라든지 경기 침체로 인해서 뭐 주식시장 박살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하는 투자자들, 전문가 집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그런 어떤 분들을 또 언론에서는 모셔가지고 인터뷰하고 또 방송에 내보내기 때문에 대중적으로는 자기 실현적 어떤 뭐 그런 예언처럼 그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증시가 실현되는 것 같고 그런 거에 이제 계속 굴레에 휩싸이게 되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그 흙밭에서 흙 속에서 보석과 진주들을 계속 모아나가고 발견해 나가는 자세를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은 낙관적인 자가 증시에서는 결국 주인공이 되지 비관적인 자가 주인공이 되진 못합니다. 그건 일시일 뿐이지 장기적으로 보십시오. 증시의 현인들, 증시의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던 투자들은 결국은 경제는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기업은 우상향한다는 그런 기조와 철학을 가진 투자자들이 결국은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큰 부를 꾸준하게 내어왔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인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경제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결국은 이윤 추구를 위한 사람들의 자유의지와 그 이제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작동되면서 결국 생물과 같이 그 이제 진화되고 또 과거로부터 또 배운 또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계속적으로 이제 진보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해주기 때문에 계속 과거의 패턴이 어느 정도는 반복이 되긴 하지만 진화된 형태로 변형된다는 거. 그래서 과거의 어떤 패턴에 의해서 야 완전히 그냥 뭐가 파산나고 그냥 부도나고 해야 끝장난다 이런 어떤 의견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아셨죠?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밝고 희망차고 이런 얘기만 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인 얘기까지 같이 드린다면 지금의 추세 흐름들은 전체 그림은 좋은 어떤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좋은 것들을 발견해서 우리가 남들이 지금 같은 구간에서도 계속 막 팔고 싶은 마음이 계속 그리고 그런 쪽으로 강제적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증시가 과도하게 밀리거나 빠지는 상황, 부정적인 어떤 기류에 완전히 전염돼 가지고 뭐 휘몰아치는 그런 구간에서 우리는 그래도 낙관성을 잃지 않고 좋은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위대한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년을 맞아가지고 이런 얘기 한번 드리고 싶네요. 행동하는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하죠. 그렇게 지금 사회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은 새해 그 행동하는 사람에 속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브 잡스의 이 명언도 여전히 참 회자되고 뇌리에 신년마다 항상 생각이 되는데요.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갈망하라. 항상 우직하게.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변함없이 일관되게 목표하는 바를 열심히 하라. 이 점 꼭 명심하시면서 참 그 찰리 먼거라든지 워렌 버핏 같은 또 뭐 조지 소스라스라든지 투자의 그 현인들이잖아요. 90살, 95살 이상으로 사는데 굉장히 건강하시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갈망하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투자자들, 그런 어떤 사람들이 결국 건강하고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을 죽을 때까지 하고 싶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항상 갈망하는 자세, 또 우직하게,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보다 더 나은 또 삶에도 연결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면서 일관되게 목표하는 바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은행의 이제 이창용 총재님께서 2023년 신년사 이제 임직원들한테 하는 거죠. 뭐 국민들한테 한다기보다는 여기엔 좀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23년 뭐 높은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상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물가와 경기 또 금융 안정 간의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정교한 정책 조합이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경기가 안 좋아지고 또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융 안정,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 좀 안 좋아지고 하는 상충이 높아지니까 굉장히 어려운 어떤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 무역의 분절화, 예, 그렇죠? 뭐 탈세계화가 지금 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금리 수준 등이 향후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이제 가중시킬 수 있지만 관점을 달리해 보면 그간 미뤄왔던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경제, 중화권 경제의 30% 이상의 의존도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우리 가계 자산의 뭐 8, 90%가 부동산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동산 관련 금융 등과 같은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는 점이죠. 이 시기를 잘 극복해서 뭔가 좀 구조적인 부분들을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그 다음에는 엄청난 대세 상승이 펼쳐질 공산이 항상 우리가 버블 꺼지고 막 구조적인 심하게 일어나고 나서는 시장이 굉장히 센 대세 상승장이 왔었거든요. 그게 결국은 경쟁력 없는 기업들, 뭐 개인들, 가게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화돼야 되잖아요. 정화되고 나서 이제 경쟁력 높은 또 그런 쪽이 이제 이제 경제 성장을 주도해 나가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나아가는 그런 시스템, 그런 구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은. 예. 그래서 결국 우리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또 좋은 어떤 방향으로 볼 수 있다. 통화 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뭐 금리를 낸다든지 뭐 돈을 푼다든지 하는 것들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이 총재님이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해서 모든 구름 뒤에는 은빛 이제 뭐 이런 라인업 이제 비침 이런 빛비침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어떤 여건, 안 좋은 여건 속에서 좋은 어떤 부분들이 있다, 올 것이다. 이런 어떤 뭐 이 속담인가요? 유명한 말인 것 같은데 이런 걸 이제 얘기했던 게 좀 인상 깊어서 한번 사진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이어가면요,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거죠.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3.25%까지 올렸죠. 금리 상승으로 이제 국민들의 어려움이 이제 커진 건 사실이지만 고물가 상황이 고차가 되면 장기적으로 안 좋게 되고 더 큰 손실을 초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 좀 어렵더라도 이 장기적으로 안 좋아질 걸 예방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예. 그리고 이제 금융 외환 시장의 불안에는 미시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서 이렇게 또 환율 이제 좀 내려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조치를 취하면서 적극 좀 대응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단기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도 다소나마 완화되면서 그렇게 위기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긴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뭐 최근에 글로벌 경제는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복합 위기의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저는 어두운 면, 부정적인 측면만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속에서 희망적인 부분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한다면 대외 건전성, 한국 경제, 우리 경제인데 대외 건전성이 개선되었다. 환율 얘기하는데요. 일단 환율이 1,400원이 이제 급등하다가 지금 굉장히 내려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위기 재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안정화되는 흐름이 됐고 외환 부분의 불안이 완화됐고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외환 시장의 어떤 불안은 지금 사그라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는 우리가 위기 발생 가능성은 경계하되 지나친 우려로 지레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안하면 올바른 정책 대응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어떤 이 시장 위축은 있지만 이게 막 금융 위기라든지 뭐 부동산 위기로까지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안정화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역 적자에 대한 어떤 우려도 많이 하는데, 뭐 수출은 역대 최대였고, 이제 반도체가 단가 이제 하락이 좀 인해서 부진하지만, 여타 주력 품목들은 지난해 증가를 이어간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외 여건이 회복된다면 무역 수지도 빠르게 개선될 걸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다. 아까 얘기처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시장 다변화, 막 중국에만 의존하던 막 원자재, 뭐 그런 것들, 2차전지 막 소재 이런 것들을 다른 쪽으로 다변화시키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춰야 될 것이라는 점. 반도체 생산도 중국에 생산하는 어떤 비중이 점점 낮아지게 해가지고 결국 중국 리스크, 결국 이제 미국과 이렇게 또 대치하는 그런 것들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가능성을 낮추는 차원의 어떤 부분들을 계속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지금 저기 평택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반도체 공장, 팹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중국에 대한, 중국 생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어떤 방향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금리 환경 역시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낮추고 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금리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생기지만 결국 그거는 뇌관이잖아요. 굉장히 좀 우리가 뭐 주식으로 치면 악성 매물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건전화되고 디레버리징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된 금융도 조금 이제 구조적인 취약 요인을 갖고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먹구름 뒤에도 이렇게 밝아온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볼 수 있다. 독일의 이제 철학자 헤겔은 역사로부터 우리가 배운 유일한 교훈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만은 헤겔이 지적한 잘못을 반복하지 맙시다. 임직원 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은행. 안팎의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사람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경험 있는 전문가를 찾게 되죠. 한국은행이 축적된 경험과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파일럿 중 하나가 되어서 한국 경제에 연착륙, 딱 소프트 랜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파일럿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각 경제 주체들의 지나친 우려로 지금 엄청나게 우려를 많이 하는 내용이 막 쏟아지니까 제가 봐도 불안해요. 언론들 보면 자기 실현적 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국민들께 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민과 많이 소통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구간 불안할 수 있지만 여기 이제 한국은행 총재 말씀처럼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또 기회의 요인, 또 긍정적인 요인. 이번 기회로 또 구조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 극복의 DNA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떠올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플레 환경 금방 꺼지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 결국 이제 뭡니까? 비용 리스크에서 다소 프리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시장 지배력 부분에서 압도적인 기업들. 또 구조적인 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 대표적인 게 우리 2차전지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쪽.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조건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보다 이제 저가 매수를 뭐 많이 떨어졌다고 그 기업을 매수하고 이게 아니라 이 요건에 포함되는 요건에 들어맞는 기업들만 선별적으로 저가 매수 압축적으로 단행해야 된다는 거죠. 막 30종, 뭐 40종, 50종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야 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좀 담아놓자 이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아셨죠?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가 지금 되고 있고 결국은 우리는 아주 전략적인 포트폴리오를 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증시가 뭐 좀 더 떨어질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보십시오. 최근에 떨어지는 이유는 보다 더 급하게 뭐 테슬라 같은 기업들 더 떨어지는 이유는 부채가 레버리지죠. 결국은 이게 이제 2000년 수준처럼 2000년 수준처럼 이 레버리지의 어떤 증가 속도가 높았다는 겁니다. 거의 60%, 70%, 8% 육박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작년 말 이런 흐름이 전개됐었고, 요 검은색은 이제 S&P 지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진 전년비 이제 그 부채 증가죠. 증시에서 어떤 부채 증가인데 그게 이제 거의 2000년 이제 IT 버블 당시처럼 올라왔고 또 2008년 또 금융위기 당시처럼 올라왔다는 거죠. 그게 최근에 확 내려앉았죠. 그래서 뭐 2008년도는 요때까지 내려왔고 IT 버블 꺼졌을 때는 요때까지 내려왔는데 그때까지 그 정도까지는 지금 내려온 건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급진적으로 내려온 상태고 뭐 이전까지 좀 떨어진다면 조금 더 룸이 있긴 하네요. 그만큼 지금 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어떤 레버리지가 증폭된 지점에서 이렇게 내려온 어떤 지점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될 부분은 코로나 때 풀었던 엄청난 유동성 돈들이 이렇게 부채적인 측면으로 이제 과거 정말 버블이라고 불렸었던 그 위치까지 갔었구나. 그리고 최근에 그게 빠지는 과정에서 증시가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구나. 이 어떤 위기 상황은 아니잖아요. 위기 상황은 아닌데 이렇게 버블이 발생하던 측면에서는 이렇게 또 디레버리징이 돼야 되는 어떤 상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이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 빠질 이게 내려가는 상황에서 증시가 또 출렁출렁한 어떤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는데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DNA는 결국은 진화하고 그리고 경제는 진보하고 또 시장 참여자들은 또 이제 더 나은 어떤 투자자들로 이제 거듭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낙관적인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증시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했던 그 리포팅인데요. 신영증권에서 이제 리서치 센터장님 이하 이제 주 애널리스트 분께서 이제 2022년 나의 실수라는 리포팅인데 실수 반성 성찰. 그래서 이런 리포팅 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뭔가 좀 시도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긴축의 장기화 가능성을 간과했다. 또 업종별로 뭐 이런 것들. 중국의 자존심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이런 것들. 그렇죠? 항공사들이 해운사처럼 될 줄 알았다. 해운사 엄청나게 급등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일단은 성찰, 뭐 반성이 틀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그 전망이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긴축의 장기화 가능성을 간과했다. 그래서 리서치 센터장님이 이제 얘기한 건데요. 완벽한 복제는 아니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이제 역사다. 결국 이제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믿음이 맹목일 테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시간을 두고 비슷한 행태로 좀 패턴은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락이 사실 2000년대 그때 후반에 닷컴 버블이 꺼지는 측면하고 좀 흡사하기도 해요. 그때보단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겠지만 떨어지는 폭이 어쨌든 요때랑 비슷하고 70년대 니프티, 비프티 열풍 1920년대 기술주 역풍 요때랑
최근에 이제 경험했던 빅테크 주식 몰락이 좀 비슷하다. 다르진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아무리 훌륭한 기업일지라도 과도하게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면 이제 후유증을 피해갈 수 없다는 교훈을 오버페이스가 되면 결국은 이렇게 또 큰 하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떤 식으로든 역사는 비슷하게 변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기억력은 휘발성이 좀 강하죠. 투자라는 행위가 과거보다는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돈이 흘러가고 그런 어떤 분석들, 전망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참여하고 투자를 집행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거든요. 휘발성이 강한 이유가. 그래서 더 과거에 했던 실수가 되풀이되곤 하는 곳이 이 금융시장이라는 곳인데 이 리포팅은 반성을 하는 리포트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새로운 시도입니다. 위대한 투자자 워런 버핏의 동반자인 찰리 먼거는 내가 죽을 곳을 알려주시오. 그러면 그 장소를 피해가겠소. 행복은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데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확실히 불행해질 수 있는 행위를 피하는 지혜도 행복으로 이르는 중요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한 말. 결국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일단 틀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한번 우리가 대하면서 왜 그랬을까, 왜 틀렸을까를 한번 보는 게 필요하죠. 일단은 투자는 모든 걸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는 맞죠? 10번 나와서 3번만 안타를 쳐도 위대한 타자로 살아나갈 수 있는 야구선수처럼 투자도 100% 승률을 지향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실수가 있더라도 장기적인 성공 확률을 높이면 훌륭한 투자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마켓을 맞추려는 그거는 지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그거는 우리가 투자하는 방향에서 옳은 방향은 아닙니다. 뭐 그런 방향. 시장을 맞춘다는 개념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22년의 결정적인 오판은 긴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간과했던 것이다. 특히나 이제 연준도 뭐 실책을 했죠, 사실. 22년이 시작되기 직전에 열렸던 FMC, 21년 12월에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고, 이제 점점 이제 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오구나 했는데, 22년도에 0.25%씩 금리 인상을 3번 단행할 것으로 제시를 했었죠. 근데 완전히 달랐잖아요. 이게 진짜 투자들에게 완전히 뒤통수를 완전히 후려 갈린 거죠, 완전히. 솔직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해야 될까? 파월 의장한테 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제 뭐 이미 지나갔고, 뭐 그 소용도 없는 거죠. 어쨌든 나도 막 오판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준의 말을 결정적으로 밀지 마시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3월 이후 7차례 FOMC에서 모두 금리를 올렸죠. 그것도 0.25%씩 올린 게 아니라 0.25% 인상의 베이비 스텝뿐 아니라 빅 스텝 0.5% 2번, 0.75% 자이언트 스텝 4번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폭탄을 던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연말 기준금리는 4.5%까지 높아진 겁니다. 내년도 5%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시장의 변화는 뭐 증시는 폭락 당연하죠. 뭐 진짜 뭐 금리 올라가서 문제 발생하는 것들은 지금 표면 위로 막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가 급진적으로 올라감으로 해서 이제 발생된 어떤 리스키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거기에 가장 취약한 어떤 우리 주식시장의 어떤 종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박살난 게 결국 이제 성장주로 위시되는 쪽, 특히나 이제 실적은 안 나오는데 미래된 어떤 그 성장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높게 형성되고 있었던 그런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완전 박살이 났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플랫폼 기업, 미국 빅테크 기업들 뭐 실적은 나오지만 밸류가 높았던 쪽들, 바이오텍 기업들, 헬스케어가 아니라 돈을 버는 헬스케어 뭐 주한 그 빅파마들 아니라 바이오텍 기업들 이런 쪽들이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났었죠.
예.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급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발생되면서 시장의 그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이제 완전히 그냥 내리꽂혔는데, 내년도에도 이제 금리를 내린다든지 뭐 급진적으로 뭐 바뀌는 상황보다는 어느 정도 금리는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뭔가 지금 강하게 푸시를 가하면서 매파적인 어떤 액션들을 취하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더라도 연준 의장의 어떤 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더 오버스럽게 해야 되고, 또 이제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이렇게 단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판을 하면서 뒤늦게 하면서 뭔가 좀 크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물가 부분을 이제 잡는 것도 지금 굉장히 세게 이제 뭐 겁을 준다든지 센 스탠스를 시장에는 말을 해야 될만 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또 뭐 금리 인하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연준 의장의 말을 뭐 전적으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가가 이제 뭐 잡히고 내리꽂히는 어떤 속도가 이제 가팔라지게 된다면, 이제는 금리 정점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도 이제 다가오겠구나. 뭐 경기 완전히 박살나는데 그거 뭐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행하는 것도, 이제 매크로적인 어떤 정책의 스탠스가 바뀌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 급진적으로 발생된다면 금리 인하에 따라서 굉장히 급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업종 종목들, 특히 바이오 같은 게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2차전지도 최근에 조정이 깊었지만 그런 것들도 급진적으로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그런 어떤 2023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신영증권에서 실수를 했다는 점, 뭐 우리도 실수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22년 초에 높은 치솟는 물가를 간과했다는 점, 연준은 뒤늦게 공격적인 긴축으로 선회했지만 이미 그 이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치솟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수 있었다는 점, 이거 전쟁이 일어날 줄이야 라는 거였잖아요, 우리 사실. 22년은 지정학적인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 이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파장이 더 커져 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간과했던 부분이고, 아직도 전쟁은 뭐 지금 거의 뭐 끝날 기미가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저금리 유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지나친 믿음, 정말 오랜 기간 저금리를 유지했잖아요. 양적어나 이런 것들 기반으로. 근데 그걸 완전히 되돌려 버렸잖아요. 야, 이제 돈을 걷어들여 완전히. 금리도 이거 40년 만에 최고 속도로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CPI가 이제 40년 만에 뭐 최대 증가폭을 내고 있으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뭐 당연한 조치기도 하지만, 야, 이거 4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우리가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따질 때 뭐 40년 만에 벌어질 만한 일을 높게 우리가 평가하면서 가능성으로 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좀 오판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들을 시인하면서 신선한 또 성찰적인 어떤 리포팅이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변곡점을 맞추려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제 턴을 하는 어떤 시장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턴을 하는 어떤 것들을 맞추려는 것보다는 일단 만들어진 추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하락 추세가 추세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처 전략을 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아니었을까? 과거 지금부터 계속 뭐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올해 22년도 그게 뭔가 추세가 하락으로 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 그게 더 강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대처 전략을 짜서 우리가 투자들에게 그 전략을 들였어야 되는 게 아니었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성하는 거고,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과 천정을 사전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고, 무릎과 어깨 정도를 잘 가늠하기만 해도 좋은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그렇다. 그래서 결국은 과거를 반성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이제 리포팅인데, 한번 좀 우리도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어떤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영증권에서 그 투자 전략 자산 배분 저도 이제 리포팅 자주 보는데요. 어떤 반성을 하는지가 궁금했는데 중국의 자존심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결국 이제 중국이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언제 완화시키고 걷어들일 것이냐가 굉장히 관심사였잖아요. 올해 내내 관심사, 아니, 22년 내내 관심사였어요. 그게 어느 정도 거쳐져야 이제 전 세계 공장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떤 뭐, 보고서들도 뭐, 이제는 좀 뭐, 완화될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많이 했는데, 그게 완전히 올해 내내 빗나간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가 좀 부족했다 하는데, 이건 합리적인 어떤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죠, 사실. 이분의 잘못도 아닌데, 어, 이불킥.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라는, 뭐, 그런 어떤 이불킥 얘기를 하면서, 올해는 중국 제로 코로나 완화에 대한 콜이 이불킥을 하게 만드는 콜이었다. 의견이었다. 결국 이제 중국이 당대회를 앞두고서 작년 6월달 성장률 관리를 위해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지금. 제로 코로나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했는데 보여줄게 빗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 관련된 일을 한 지인도 많고 동양사학과 뭐 이렇게 전공하셨고 하니까 뭐 중국이란 나라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많이 아실 거라고 보는데 참 올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어떻게 계속 지속할 수 있느냐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국가 재정을 고갈시키는 원인이 됐을 수밖에 없고 또 제2의 천안문 사태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아니 1년 내내 그렇게 막아보세요. 폐쇄시켜버리고 그러면 대중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실제로 뭐 어디 못 나가서 굶어 죽는 사람도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중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지만 서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항해서 사회주의라는 체제와 공산당의 정당성을 입증한다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측면. 중국의 자존심. 필자가 과소평가한 것은 어쩌면 중국의 자존심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약간 좀 성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결국 이 중국의 어떤 경제 어떤 추세 변곡점도 이제 가까워져 온 거죠. 결국은. 그래서, 지금부터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뭐 중국 경제든 지금 글로벌 경제가 그래요. 조금 더 떨어질 룸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는 턴을 한다는 또 그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과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야지. 뭐 지금도 막 완전히 그냥 내리꽂힐 거라는 어떤 판단을 하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면 빨리 인정하고 빨리 수정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가격과 기회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작년은 40년 만에 인플레, 80년 만에 뭐 조론 전쟁, 100년 만에 팬데믹, 유럽에서 뭐 전쟁 터진 거 80년 만이겠죠? 뭐 내 생에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으로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된 게 뭐 사실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어쨌든 뭐 어떤 전망을 한 건 아닌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 결국 틀렸다면 빨리 인정하자. 이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어쨌든 성찰은 필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찰은 필요하고 성찰은 우리가 또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DNA를 진화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23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조건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자.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로운 기술적인 우위와 시장 지배력을 압도하는 그런 기업, 구조적인 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에 집중적으로 압축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서 대응한다면 올해 너무 두려움에 떨 만한 그런 시장도 그리고 위기스러운 시장도 그리고 절망할 시장도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을 신 박사의 신년의 전략에서 꼭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합니다. 항상 갈망하십시오. 항상 우직하게. 올해 여러분이 목표하는 바 꼭 이루시길 기원하고 그 길에 신 박사의 또 꿈의 주식 동행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신박사 힘차게 23년 여러분과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